네,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에 좀 어수선함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스날전에서 로드리 선수가 전반 초반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주중 카라바오컵 왓포드와의 경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왓포드전은 그래도 어린 자원들이 출전하고도 무난하게 맨시티가 승리할 수 있었고요. 뉴캐슬전은 사실 뉴캐슬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챔피언스리그권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강팀 반열에 올라 있는 팀인데다가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롱패스를 활용한 빠른 역습을 좀 즐겨하고 상대에 대한 강한 압박과 좀 거친 수비. 그래서 강팀들이 유독 뉴캐슬 원정에서는 분위기나 전술상으로 압도당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미 뉴캐슬이 이전에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홈 맨시티전만큼은 괜찮은 경기력으로 잘 맞섰던 경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게다가 로드리까지 갑작스럽게 빠진 상황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리그 경기였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런 어수선함이 더해지면서 90분 동안 뭔가 강함을 아니면 경기에 대한 지배력을 꾸준히 유지하지는 못했던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죠. 네, 아무래도 로드리 선수가 빠져있을 때 맨시티는 사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로드리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드러난다고 보는지. 근데 개인적으로 로드리 선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대부분의 패스, 빌드업, 그리고 역시 수비진이 수비를 하기 전에 그 위쪽에서 로드리 선수가 먼저 수비에 참여해주면서 조기에 상대 공격을 끊어내는 그러한 수비력에도 역시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요. 그 로드리 선수가 빠질 때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는 로드리가 뒤에서 볼을 잘 풀어주기 때문에 로드리가 공을 잡고 있을 때는 다른 미드필더들 아니면 공격 자원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주저함이 없습니다. 로드리가 공을 잡으면 언제나 전진 패스를 뿌려주고 측면으로 볼을 벌려주기 때문에 혼란이 내려올 필요도 없어지고 균도안이 내려올 필요도 없어지고 측면에 있는 베르나르드 실바나 사비뉴나 아니면 그릴리시, 도쿠아 같은 자원들이 내려올 이유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후방에 있는 로드리 선수가 알아서 볼을 간수해주고 적절하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맨시티의 전진을 도모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한 미드필더 자원이 있으면 공격 자원 입장에서는 그냥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 골을 넣고 마무리에 관여하는 형태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로드리 선수를 중심으로 사실상 맨시티는 대부분의 이 작업이 공격 작업이 전개된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문제는 그 로드리 선수가 없을 때 아무래도 후방에서의 볼 순환에 애를 먹기 때문에 다른 미드필더들이 추가적으로 로드리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혼란이나 균도안 같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원들도 당연히 평균적인 위치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리가 있을 때 그리고 로드리가 없을 때 아무래도 볼 순환에 있어서 로드리가 없을 때 조금 더 맨시티가 불안 요소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를 메우기 위해 공격 자원들이 희생되는 부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로드리 선수가 없을 때는 로드리의 또 하나의 장점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서 공을 갖고 있을 때 반대쪽 측면으로 볼을 길게 전환해주는 이 시도를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빠른 전환이 대부분의 맨시티를 상대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역시 밀집 수비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빠른 좌우 전환, 왼쪽에 볼이 가 있다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맨시티의 왼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편이 오른쪽으로 전환해주는 열어주는 그러한 전환 패스를 로드리가 또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전환 패스가 뿌려지는 타이밍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좀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드리는 몸이 굉장히 단단하고 큰 선수입니다. 그리고 태클 능력도 훌륭하고요. 수비진 쪽으로 이 상대의 공격 자원이나 공이 오기 전에 로드리가 조기에 공을 끊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맨시티의 역습 아니면 위기 상황을 로드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해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로드리 선수의 기동력과 수비력은 아무래도 부재를 남길 수밖에 없죠. 게다가 또 하나는 로드리는 양발 중거리 슛이 다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혼란이나 균도안, 포든, 도쿠 이러한 공격 자원들이 묶여 있을 때 뒤에서 슬금슬금 올라와서 로드리가 먼 거리 중거리 슛으로 중요한 경기 때마다 한 방을 터뜨려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로드리 선수의 부재는 아무래도 중거리 슛에 있어서도 맨시티의 옵션이 하나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런 로드리의 부재,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만 보더라도 이게 좀 작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팬분들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2019-20 시즌부터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게 된 로드리 선수인데 사실 첫 시즌 정도만 조금 적응기를 거쳤고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선수는 단순히 프리미어리그 최우수 미드필더를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제 도약을 마친 선수가 됐죠. 사실 로드리 선수는 기본적인 이 수비력도 물론이고 스페인 선수답게 기본기도 아주 탄탄한 데다가 롱패스 능력도 탁월합니다. 특히 지난 시즌 더브라이너가 전반기 때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 동안에는 로드리가 직접 공격 작업까지 맡아줬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약점이 없는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거구의 체격 조건을 가진 선수라서 이 선수 이러면은 뭐 워낙 몸도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느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막상 수비할 때 보면 발도 꽤 빠른 편이고요. 짧은 패스를 주는 것 못지않게 시야도 좋고 롱 패스도 잘 넣어주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공격력은 아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막상 위로 올라가서 오른발 공격진에게 바로 볼을 건네주는 것 심지어는 양발로 때리는 중거리 슛까지 정말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로드리 선수는 단순히 전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것을 넘어서 사실 유로에서 또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 우승까지 차지한 선수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제 올해 연말에 있을 발롱도르 시상식 때 로드리 선수는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는 전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받을 수 있는 유력 후보다라는 이야기까지 사실 들려왔었죠. 그만큼 로드리 선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맨시티의 핵심을 이루는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과도 같은 선수라고 당연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십자인대, 이 십자인대 부상과 여기에 반월판까지 추가적으로 수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반월판이라는 이 언급이 된 이상 아무래도 선수의 운동 능력에는 단순한 십자인대 부상 이상으로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리고 로드리 입장에서는 일단 십자인대와 반월판 부상 거의 1년 정도의 부상 기간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펩 가르디올라도 인터뷰를 했지만 시즌 아웃이라고 올 시즌 경기는 뛸 수 없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월판 쪽에 영향이 갔다는 것은 선수의 이 운동 능력에 있어서도 분명 제약이 걸릴 거기 때문에 반월판 쪽의 부상은 만약에 수술을 하고 결국 돌아와서 다시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고 해도 이전의 무릎 상태를 100%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로드리가 뭔가 수비를 위해서 급격하게 몸을 튼다든지 아니면 이제 좌우로 전환을 할 때도 당연히 반대편으로 몸을 순간적으로 틀어서 반대편 쪽으로 나아가는 패스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턴 동작, 뭔가 몸을 돌리는 동작,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서 상대 공격을 조기에 끊어낼 때 그런 침투, 가속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무릎 부상을 당한 전과 후에는 굉장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결국 반월판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대부분 몸이 좀 둔해져서 들어오거든요. 로드리 특유의 그런 민첩하고 빨랐던 그리고 넓게 커버했던 그런 수비 범위를 아마 부상 복귀 이후에는 좀 보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사실 로드리 선수는 최근 맨시티에서 쭉 시즌들을 봤을 때 정말 웬만한 경기는 다 출전했던 선수였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올 시즌 개막전에도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로드리 선수의 백업이 없는 점. 마땅한 백업 자원을 영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드리가 없을 때의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왜 맨시티가 로드리의 백업을 굳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로드리만한 선수는 사실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로드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오로지 로드리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리의 백업을 찾는다는 것은 누가 와도 펩 가르디올라나 맨시티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드리의 백업을 찾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 역할을 수행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다. 이렇게 구단 자체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로드리가 정말 매 시즌마다 웬만한 경기들은 다 뛰다 보니까 아마 팀 입장에서도 로드리가 없는 상황을 굳이 간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로드리는 정말 매 경기를 쭉 뛰는 선수라서 올 시즌도 팀 사정상 다른 포지션을 좀 보강하는 게 아무래도 우선시 된다고 느껴진다면 로드리 자리는 백업을 찾기도 힘들고 어차피 로드리가 거의 웬만한 경기는 다 뛰기 때문에 일단은 로드리를 믿고 가보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두 가지 모두 분명 유력하게 추측이 되는 이유들인데 그 말인즉슨 로드리가 없는 상황은 맨시티 입장에서도 쉽게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고 또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우선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드리는 그냥 매 경기를 뛰는 게 늘 필수불가결로 느껴지는 선수여서 아마 지금 로드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시즌을 못 뛰는 상황은 팀 입장에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현재로서는 뭔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펩도 구단도 쉽지 않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고요. 이미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이번 시즌이 특히나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변수가 좀 많이 찾아왔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로드리가 없는 상황을 아칸지나 코바치치가 같이 두 명의 미드필더를 세워서 일단 뉴캐슬전에는 좀 대체하는 느낌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아니면 코바치치와 리코 루이스가 내려오면서 더블 볼란치를 형성해주고
원래 로드리 한 명이서 하는 역할을 이제 두 명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강제가 된 거죠. 결국 3선에 서는 선수가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윗선에 있는 선수가 한 명 내려오는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거는 맨시티가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공격력의 약화가 온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로드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비에 대한 1차 보호가 변수가 많아지면서 역습의 맨시티가 조금 위기를 내줄 가능성도 꽤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로드리가 없는 상황은 맨시티 입장에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를 줘야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을 강제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맨시티가 뭔가 우승에 대한 청신호를 그렸던 이전의 분위기에서 로드리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의 변수가 더 많이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케빈 더브라이너도 지금 아스날전부터 해서 사실 아탈란타전 전반, 사실 인테르전 전반에 부상을 당한 뒤부터 계속해서 지금 경기 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펩 가르디올라의 인터뷰에 따르면 10월 A매치가 끝나고서 더브라이너 선수가 경기를 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로드리의 부재 못지않게 최근 경기들 아스날전, 와포드전은 그래도 카라바오컵이니까 제쳐두고서라도 아스날전과 뉴캐슬전은 이미 더브라이너의 부재가 공격 작업 때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역시 전문 풀백의 부재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느껴지는데, 워커 선수는 물론 전문 풀백이긴 하지만 풀백 치고는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공격력은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을 만회하고자 최근 펩 가르디올라는 빌드업을 할 때 변형 백스리를 세우면서 워커에게는 전진을 웬만하면 자제시키고 뒤쪽에서의 패스 작업에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의 공격 작업은 좌우 윙에서는 사비뉴나 아니면 베르나르드 실바 아니면 도쿠, 그릴리시, 그리고 교체 출전했을 때는 포든, 이런 선수들에게 계속 의지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맨시티가 측면 공격은 여전히 윙에게만 의존하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윙 이외에 측면을 풀어주는 선수는 현재로서는 더브라이너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좀 맨시티가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더브라이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로드리라도 있어야 측면에서는 윙에게 더 빠른 템포로 볼을 보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윙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 상황에 대한 부담이 꽤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근데 풀백도 부재, 그리고 더브라이너도 부상으로 인한 부재, 여기에 로드리까지 이제 빠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맨시티의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맨시티의 여름 이적 시장은 사비뉴 선수가 일찍이 맨시티로 오는 것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측면 공격 자원에 사비뉴 선수가 한 명 충원된 것, 그리고 균도안 선수가 이적 시장 말미 때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맨시티로 FA 합류를 했습니다. 균도안은 이미 맨시티에서도 뛰었던 바가 있고 한 시즌 만에 이제 돌아온 거라서 대부분의 시티 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반긴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균도안 선수는 아무래도 홀란 옆에서 좀 공격적으로 박스에 침투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고, 사비뉴 선수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사비뉴 선수는 아직은 맨시티에서 100% 적응이 됐다고 말하기는 지금 힘든 단계에 있고, 포든이 잉글랜드 유로 대표팀에서 결승까지 일정을 마치고 와서인지 아직까지 웬만한 경기에서는 좀 길게 출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균도안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더브라이너가 못 나올 때는 이 균도안 선수가 그 자리를 책임져주고 있기는 하지만, 포든이 막상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선발로 많은 경기를 뛰고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사비뉴가 대신에 선발로 측면에 많은 경기를 뛰고 있지만 막상 사비뉴도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적응이 온전히 다 끝난 느낌은 아니어서 이 영입을 통한 전력 보강의 효과가 지금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이 좀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기존 자원의 무게를 둔 형태로 지난 시즌과 거의 동일한 스쿼드의 무게를 둔 형태로 올 시즌을 출발하고 있는데, 더브라이너는 부상, 로드리도 장기 부상, 이러한 상황이라서 우리 맨시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난 시즌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가 영입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맨시티가 돈이 많다, 부유하다 이런 이미지를 당연히 갖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이적 시장은 되게 조심스럽게 보내는 편이거든요.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이적 시장도 그랬지만 정말 맨시티의 전술에 맞는 선수인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분명 높은 선수인지, 다양한 이 경우의 수, 변수들을 체크하고서 선수 영입에 뛰어드는 팀이라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뭔가 구체적인 영입 링크가 뚜렷하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켜봐야 될 여지는 이제 1월 이적 시장이 이제 1월 즈음 1월 이적 시장을 앞둔 12월 즈음이 돼서야 좀 구체적인 이적설이 나올지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뭔가 뚜렷한 영입설이 맨시티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지금 로드리 선수의 이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그러면 로드리 다음으로, 물론 로드리만큼은 아니죠. 왜냐면 로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불리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요. 이 자리를 그럼 로드리 대신에 조금 더 대체해 줄 수 있는, 좀 경쟁할 수 있는 선수는 누가 있느냐고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당장은 지금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수비멘디 선수가 어떻게 보면 로드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에 가장 부합한 면도 있고, 실제로 후방에서의 볼 줄기나 전환 능력, 배급 능력이 워낙에 각광을 받는 선수라서 당장은 맨시티가 뭐 만약에 수비멘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가장 최우선적인 프로필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수비멘디는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도 리버풀과 꽤 진한 링크가 났고, 실제로 선수가 리버풀 이적에 거의 설득되는 듯했지만 워낙 이 선수가 레알 소시에다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잔류를 결정했거든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만약에 맨시티가 수비멘디 선수 영입을 우선시한다고 해도 수비멘디가 워낙 소시에다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시즌 중에 소시에다드를 떠나서 맨시티에 합류할지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좀 점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에도 맨시티는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로드리와 포든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는데도 충분히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적인 운영을 통해서 3-1-2-4 이 포메이션으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인 스탠스를 맨시티가 좀 이전과는 다른 3-1-2-4와 같은 공격 형태를 이제 맨시티가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밀집 수비를 뚫는 것이 맨시티에게는 매 시즌 과제인데, 펩 가르디올라가 제시한 새로운 대안, 이 3-1-2-4의 전술은 상대가 조금 더 중앙으로 모여들게끔 하면서 좌우 측면에 넓게 모여 있는 좌우 윙에게 빠르게 전환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초점을 둔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맨시티가 이 포메이션을 통해서 리그에서 만났던 팀들,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던 인테르 공격적으로 꽤 많이 화력을 뽐냈고, 물론 인테르전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리그에서는 홀란 선수가 뉴캐슬전 이전까지는 매 경기 득점에 성공하면서 역시 공격에 있어서 맨시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이다. 홀란의 결정력도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전반기 맨시티는 이미 로드리와 포든과 같은 주축 자원들이 매 경기 많은 시간을 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히 완성된 팀, 그리고 매우 화력이 뛰어난 팀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데는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더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인테르전부터 다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더브라이너가 없는 상황에서의 맨시티에 좀 불안 요소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드리 선수의 유무를 떠나서 이미 이전부터 맨시티가 올 시즌 좀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던 부분이 수비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실점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맨시티가 보여주는 경기 스타일상 측면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편이고, 그리고 1차 압박을 가져가서 상대를 좀 가둬놓고 계속 맨시티가 원하는 점유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압박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의 접근이 아무래도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는 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을 내주고 또 역습 위기를 내주면서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좀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좀 염려되었던 올 시즌 초반의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전술은 좀 공격적으로 워낙 숫자를 많이 두는 전술이고, 이 또한 이제 밀집 수비를 파괴하기 위한,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한 전술이기 때문에 공격력을 올리는 만큼 수비력이 조금 불안해질 수 있는, 정확히는 이제 수비에서 역습을 좀 내줄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좀 대가로 치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공격력을 더 극대화하는 게 필요한 팀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기는 확률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방법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분명 본인들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경기 운영, 가장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전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술을 뭔가 탓하기보다는 전술은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성을 지니는 것이 분명 옳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전술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대가는 오히려 지금 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집중력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수비적으로 버텨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점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 카이 워커가 폼이 떨어지면서 수비 라인을 맞추지 못하거나 커버하지 못하면서 뒷공간을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매 시즌 나오는 지적되는 문제점이지만 맨시티는 주전 골키퍼인 에데르송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다른 팀의 강팀 골키퍼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아쉬운 편이에요. 에데르송이 팔이 좀 짧은 편이고, 그래서 중거리 슛 실점이 많거나 아니면 매 경기마다 조금 실점 장면에서는 특히 좀 반응이나 전체적인 어떤 대응에 있어서, 선방 동작에 있어서 조금 대응이 늦는 아쉬움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에데르송 골키퍼의 위험 요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실점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은 실점이 많은 것을 전술을 탓한다기보다는 이런 전술은
수비에 대한 불안을 대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맞고 그게 맨시티에게 지금 필요한 방향성이 맞거든요. 근데 실점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수비수들 개개인의 폼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 그리고 역시 골키퍼에 대한 불안 요소 뭐 이런 점들이 지금 초반에 맨시티에게는 따라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맨시티와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까지 대부분 이 세 팀을 좀 우승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예측하는 시선이 많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표가 맨시티 쪽으로 기우는 원래 예측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뜻하지 않은 로드리 선수의 장기 부상이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까 맨시티 쪽을 절대적으로 예상했던 분들도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우승팀에 대한 예측이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예상을 하고요. 리버풀은 사실 일정으로 봤을 때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확고한 좀 흐름이 좋고 전력을 탄탄히 갖춘 강팀을 만났다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리버풀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더 험난해졌을 때 슬롯 감독의 리버풀이 어떤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맨시티의 지금 우승 가능성을 가장 큰 해방을 놓을 수 있는 팀은 아스날인데 지난 주말에도 레스터의 미치 수비에 2대2로 좀 뭔가 이기지 못하는 조금 이제 아스날이 좀 말려 들어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 극적으로 이제 골이 터지면서 3대2로 아스날이 승리를 거뒀죠. 위닝 멘탈리티나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 그리고 이미 이전에 맨시티와 시즌 말미까지 우승 경쟁을 했던 경험까지 생각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아스날이 가장 맨시티를 괴롭힐 수 있는 또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는 유력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스날이 꽤 기세가 좋고 괜찮기 때문에 웨데고르 선수의 부재를 웨데고르 선수가 빠져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의 프리미어리그 승점을 좀 쌓는다면 정말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일단 실시간 순위에서는 리버풀이 1위고요. 그리고 맨시티 2위에 아스날 3위, 첼시 4위에 빌라 5위인데 일단 리버풀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 역시 강팀과의 일정이 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리버풀이 과연 지금과 같은 완성도 있는 축구를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의 경우는 그러한 분위기, 조금 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일정이 찾아왔을 때 리버풀이 어떻게 경기력적으로 대응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맨시티의 경우는 그래도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엘링 홀란, 필 포든, 도쿠, 그릴리시, 균도안도 그렇고 워낙 양질의 공격 자원들이 즐비한 팀인데다가 여러모로 맨시티 입장에서는 화력으로 충분히 다른 팀들을 체급이나 화력으로 좀 누를 수 있는 전력은 여전히 갖고 있는 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위기의 순간마다 로드리나 아니면 부상으로 이제 빠져있는 동안에는 더브라이너 선수까지 그 부재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수가 좀 떠안아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아스날의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이 변수죠. 웨데고르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빠져 있는데 물론 그래도 10월 중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웨데고르가 없는 동안에 아스날이 얼마나 최대한 승점을 좀 정립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첼시의 경우도 지금 마레스카 감독이 부임하고서 정말 좋은 팀 분위기 그리고 팀 방향성 그러면서 지금 아주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첼시의 경우도 어쨌든 새 감독이 오고 이제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뚜껑을 다 열어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이 아무래도 첼시는 좀 불안한 편이죠. 지금까지는 첼시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센터백의 불안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상대 팀들이 조금 대비책을 들고 나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때 첼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팀이 우승권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경쟁권에 머무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당장 이번 입스위치 타운전만 보더라도 확실히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또 얇은 선수 스쿼드에 대한 변수가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본격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리그 스테이지의 일정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이 상황이 될수록 중반기에 접어들수록 아스톤 빌라의 그러한 좀 체력적인 변수는 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첼시, 빌라의 상황을 봤을 때 저마다 이러한 변수를 좀 갖고 있는 그러한 지금 전반기의 분위기고 중반기까지 이러한 변수들을 누가 더 잘 극복하는지에 따라서 중후반기의 상위권 판도가 분명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팀들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지금 전반기 때 가장 큰 변수는요. 각 팀의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판도에 있어서 전반기 때 가장 영향을 줄 만한 이 핵심은 챔피언스리그인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가 이전보다도 2경기가 더 늘어난 리그 페이지 일정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챔피언스리그 아니면 유로파리그도 사실 마찬가지죠.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는 팀들은 이전보다 경기 수가 더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선수가 갖고 있는 피로감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로드리아 같은 부상자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지금 너무 경기 수가 많아진 것에 대한 이 일정에 대해서 파업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일각에서의 목소리까지 전해질 정도로 정말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 개개인의 피로감이 상당한 편인데요. 심지어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를 앞두고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지난 주말에 오사수나에게 2대4로 뜻밖의 덜미를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팀들은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아니면 그 일정의 여파 때문에 핵심 자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전력을 잃게 되는 상황도 오게 될 텐데 그러한 이 시기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어느 팀이 좀 덜 가져가느냐, 어느 팀이 그러한 예상되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전반적인 판도도 좀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